좀 쉬셨습니까? 이제 9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은 크게 뭐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냥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나열식으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앞 시간에도 제가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냥 50분 넘게 해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고요. 이번 시간은 뭐 한 2, 30분 정도면 뭐 충분히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한국의 문화유산 했을 때 먼저 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인간 활동의 소산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구전, 입으로 이제 전해지거나 음악 혹은 인종학적인 유산, 그다음에 민속, 그다음에 법, 그다음에 습관, 생활 양식 이런 것들과 같은 인종적 혹은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것은 결국 민족이나 국가의 어떤 문화 창조 능력 혹은 문화의 보존 능력 혹은 문화의 계승 능력과 관련해서 그 존재 가치와 규모 등이 달라지기에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계 문화유산들을 이를테면 폭력 집단인 IS 같은데 혹은 저기 지금 어딥니까? 아프가니스탄 안에 탈레반 같은 세력들은 용납을 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들을 전부 파괴하고 있죠. 정말 그거는 어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어, 보고인데 그런 것들을 파괴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그 사람들의 주장을 수용하려고 하더라도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테러 집단이라고 평가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보존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민족이 얼마만큼의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민족의 우수함과 어떠한 그 보존 능력, 그다음에 계승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실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국의 이제 문화유산 현황을 보면 먼저 이제 세계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했을 때 세계유산의 개념이라는 것은 에, 유네스코가 1972년에 지정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서 지정한 유산을 이제 세계유산이라고 보통 일컫는 거죠. 그래서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산을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유산의 종류는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복합유산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국의 세계유산에 12건이 등재되어 있죠.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석굴암, 경주에 있는 거죠.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가 1995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석굴암이나 불국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아름답죠. 아름답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절로. 저도 그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봐도 야 역시 석굴암 역시 불국사구나. 거기 안에 석가탑과 다보탑도 역시 불국사 안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도 역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다음으로 이제 해인사 장경판전. 그러니까 해인사에 가게 되면 팔만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팔만대장경은 이제
그 만들어진 목적이 어떤 몽고의 침입을 갖다가 불교의 힘으로 막아내자는 걸로 만들어지게 되죠. 고려시대 때. 그 목판본이 그대로 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고려시대 때 그 목판본이. 그게 이제 팔만대장경 아닙니까? 그래서 팔만대장경이기 때문에 경전이죠. 경전. 경전인데 그렇게 남아있는 것 자체가 세계유산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거겠죠. 음, 다음으로 종묘가 있죠. 종묘. 종묘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종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묘. 다음으로 창덕궁. 창덕궁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뭐 창덕궁 아름답죠? 창덕궁 아름다워. 그러니까 경복궁의 공벽궁이 정말 큰 것으로서의 또 위엄을 자랑한다면 창덕궁은 그런 것 같아요. 창덕궁 비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 비원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뒷뜰이죠. 정원이죠. 정원. 원이 이제 정원을 갖다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정원이 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덕궁 비원이 그냥 가서 봐도 참 아름답죠. 궁궐 안에 창덕궁이고요. 그 다음에 수원 화성이 있죠. 이 수원 화성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외국인 학생들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 수원 화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도시와 어떻게 보면 성곽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고대의 어떤 건축물들과 현대의 어떠한 그 건축물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한 공간에 존재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화성이라는 것도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 고대 건축물인데 수원 한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조화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한 이제 보존도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원 화성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주 역사지구라는 건 그러니까 경주 자체를 하나의 그러니까 세계 유산으로 지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무덤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왕들의 무덤들이. 근데 그 왕의 무덤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무덤으로서 조그마한 것이 아니죠. 하나의 그냥 정말 산처럼 이렇게 언덕이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대 왕들의 무덤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러한 왕들의 무덤들 사이사이에 어떠한 그러니까 민가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경주 자체가 하나의 역사 박물관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 정도 코스를 가지고 전부 이렇게 돌아보기에 굉장히 빠듯할 정도로 많은 그러한 역사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닿으시면 외국 분들 한번 꼭 다녀와 보십시오. 그걸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과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고인돌 유적 있죠. 그래서 고대의 어떤 고인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고 다녀와 보셨죠. 저도 이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그냥 아 저게 고인돌 유적이구나 뭐 이런 정도였죠. 근데 고인돌 유적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보존이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의 어떤 화산섬 및 용암 동굴. 제주도 아름답죠. 제주도, 그러니까 그 화산섬이기 때문에 돌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돌 자체가. 그래서 용암 동굴과 더불어서 그건 한번 뭐 제주도는 뭐 여러분 뭐 워낙 아름다운 섬이기 때문에 볼 것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왕릉. 왕릉이 잘 보존돼 있죠, 한국은. 그래서 그 한국 안에 이제 지명들도 선릉 같은 데는 그 다 능이 있다는 겁니다. 홍릉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릉, 홍릉 이런 것들은 다 조선의 왕릉이 있는 그 지역의 그 지역이 그대로 현재 지명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왕릉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왕의 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왕비의 능도 있고 같이 다 그 능이 있죠. 그다음에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그러니까 하회탈이 있는 게 하회마을이죠. 하회마을이고 그 양동마을. 그 더불어서 이제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뭐 여기서 얼마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죠. 그런데 잘 보존돼 있죠. 그다음에 백제 역사 유적 지구 해가지고 이제 뭐 익산이라든지 공주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어떠한 백제 역사 유적 지구죠. 그래서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공주 부여를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안에 그 역사 유적들도 볼만합니다. 꽤. 예. 그러니까 신라의 유적이 경주라면은 이제 백제 유적은 부여하고 공주, 익산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백제의 수도가 이렇게 계속 옮겨지다 보니까 그러한 유적들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기회가 닿으시면 한 번씩 다녀오셔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세계의 어떠한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게 있죠. 또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록 유산이죠. 기록해놓은 기록물로서의 유산. 그래서 유네스코의 어떤 국제자문위원회가 세계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을 증진하고 기록유산 사업 진흥 및 신기술의 응용을 통해 가능한 많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유산을 지정을 했다는 거죠. 그 목적이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유네스코 기록유산은 총 1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이제 훈민정음은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그렇죠. 한글 그 판본이죠. 그러니까 나라 말씀이 딩깃과 달라 서로 사마때 아니할 때 이런 전처럼 니르거저 할배이셔도 제 뜻을 실현하지 못하려면 이와 같하니라. 이를 어여삐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 훈민정음 배우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국어 선생님은 이 훈민정음을 다 외우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용비어천가도 다 외우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부분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죠. 그래서 뭐 용비어천가 해동력 육령이 나라샤 이렇게 시작이 되고 뭐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님 일세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장과 2장의 시작이. 그래서 뭐 해동 육령이라는 것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이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외우고 했었습니다. 뭐 그러던 시절도 있었죠. 아무튼 이제 한국의 어떤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서 훈민정음이 있다.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조선왕조실록.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 세대의 왕조의 기록물로 남아 있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조의 어떤 기록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그 기록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원래 이제 앞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만 그 임금이 살아있을 때 왕조실록을 만들질 않죠. 임금이 살아있을 때는 그 기록만 남겨놓죠. 기록만 남겨놓죠. 그러니까 왕이 언제 뭘 했다. 화장실 가는 것까지 심지어 막 다 적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그러한 그 기록물들 쭉 남겨놓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왕이 금상이었죠. 금상. 살아있을 때는 금상이라고 불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금상이라 부르다가 이제 죽으면 그 왕이 죽으면 그 후대 왕이 이제 그 왕의 기록물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왕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 이렇게 붙이게 된다는 거죠. 세조 이렇게. 왕이 죽고 나서 그 이름은 추존해 주는 겁니다. 추존해 줘가지고 붙이게 되는 이름인 거죠. 그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왕조실록은 후대 왕들이 선대 왕들의 기록물들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기록물을 봤던 유일한 왕이 이제 연산이었죠, 연산. 그래서 연산 우리나라의 왕조 실록 안에 두 명의 군이 있지 않습니까? 연산군과 광해군 둘 다 폭군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폭군.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왕이죠. 현명하지 못한 왕이기 때문에 조나 종을 붙이질 않죠. 그래서 조나 종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군으로 강등을 시켜버린 거죠. 더군다나 군이라는 것은 후궁소생이죠. 정실 소생은 뭐라고 합니까? 대군이라고 붙였죠. 대군.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나 종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럼 태조, 그 다음에 태종 이렇게 되는데 그 조나 종이라는 것은 이제 조 같은 경우에는 그 내려오던 그 태조 이성계 그러면 그의 아들인 정종, 태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종의 아들인 태종의 아들인 세종, 그다음에 세종의 아들인 문종까지는 문종이라고 붙거든요. 근데 세조가 되지 않습니까? 세조 밑에 그러니까 문단세지 않습니까? 단종까지는 종이라고 붙거든요. 근데 세조라고 붙거든요. 세조라는 것은 조로 붙게 되면 새로운 왕조가 그 계보에서 벗어난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조를 보통 붙이거든요. 그래서 세조가 되는 거죠. 세조 밑에 성종, 어, 예종이 되는 거죠. 세조 밑에 예종, 예성, 성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연산군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연산군은 이제 그 밑에 이제 에, 연중이잖아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 가지고 중종 반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강등을 시켜버리죠. 연산이 군으로. 어, 그래서 조나 종을 붙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물의 핵심이죠. 뭐 이거 더 한국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외국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나 종 그다음에 군 이런 게 붙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잠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직지심제 요철이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직지심제 요절, 직지심체 요절이죠.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이 직지심체 요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이죠. 그게 이제 직지심제 요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이라는 게 이제 결국 그 왕의 비서 기관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비서실이죠, 비서실. 그래서 승정원 일기라는 거는 그 비서실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기록해 놓은 거죠. 왕의 그 비서로서 이거 기록물들. 그게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승정원 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조선왕조 의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조선왕조 의계라는 것은 그 왕실이나 국가에서 있었던 주요 행사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걸 다 여러 가지 의례들을 의궤이기 때문에 의례들을 갖다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모양들이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떠한 기록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게 조선왕조 의궤가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해인사의 대장경판 및 재경판. 그러니까 앞서 이제 해인사의 어떤 장경판전이라는 것이 판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그 전각이죠. 전각이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이 들어가 있는 그 전각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 찍어냈던 그 판이라든지 재경 판목은 기록 유산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것은 대단한 거죠. 다음으로 이제 동의보감 역시 이제 허준의 동의보감이겠죠. 그 다음에 일성록. 이 일성록 그러니까 영조 이후에 어떠한 1910년도까지의 어떠한 조선의 역대 임금들의 그 동정과 국정을 갖다 기록한 일기입니다. 일기. 이게 일성록이죠. 그러니까 일기인데 영조 시대부터 마지막 이제 그래서 신순종까지 그 기록된 일기 이게 이제 일성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도의 어떤 비극적인 한국의 사건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죠. 다음으로 난중일기. 이제 이순신의 전쟁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일기죠. 일기. 난중일기.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 우리나라 1970년대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의 어떤 기록물들. 그 다음에 KBS의 이산가족 찾기의 기록물들. 역시 이제 이 KBS 이산가족 찾기가 일어났을 때 그 영상물들이라 그 영상 기록물들이 있거든요. 그 보면은 정말 그 이산가족의 아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러한지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 가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세계 기록유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한국의 유교 책판, 한국 유교에 관련된 책판들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선 왕조 어보, 역시 왕조에 관한 기록들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이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국가의 채무를 갖다가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이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든 국민들이 이겨내려고 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제보상운동이 얼마 전 이제 우리가 이제 IMF가 터졌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거죠. 국가의 채무를 갖다가 국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보상해 주려고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말에 이제 일어났던 운동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기록물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 기록물, 역시 이제 조선통신사라는 게 일본으로 조선통신사들이 건너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너갈 때 어떤 식으로 어떠한 그 체계를 유지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어떠한 그러니까 기록들을 남겼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 기록유산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서 총 16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계 무형유산이 있죠. 세계 무형유산. 그래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생을 위하여 가치 있고 독창적인 무형유산을 선정해가지고 무형유산을 확인, 보호, 증진하도록 고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을 지정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 지정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게 총 19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먼저 종묘 제례악이라는 게 있죠. 그 종묘 제례악이라는 것은 종묘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그 여러 악기들을 이용해 가지고 제례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종묘 제례악이죠. 그래서 그 종묘 제례악에 관련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그냥 쳐보셔도 그 종묘 제례악을 실제로 재현하는 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게 종묘 제례악이구나.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뭐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는 한 번 정도는 그냥 들어보셔도 긴 시간을 다 들으라고 하진 제가 않겠습니다. 잠깐 들어봐. 이런 것들이 종묘 제례악이구나. 라는 정도로 뭐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판소리가 있죠. 판소리.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크게 이제 뭐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판소리가 이제 나뉘고 있죠. 그래서 서편제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동편제와 서편제로 뭐 나뉘는 그런 판소리들이 있고 그 무형문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판소리를 전승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있죠. 그래서 판소리는 한국의 독특한 어떠한 그 소리, 그러니까 음악의 형태죠. 판소리라는 것은. 다음으로 이제 강릉 단오제가 있죠. 강릉 단오제. 다음으로 강강술래. 다음으로 남사당 놀이. 남사당 놀이 패들이 이제 그 농악이라든지 그 노는 그런 것들, 그 남사당 놀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산제라는 거 이제 예, 이 영산제라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러니까 영혼들을 이제 불교에서는 천도한다고 하거든요. 그 죽고 나면 그것을 그러한 의식이죠, 일종의 불교 의식 중에 하나로서 이제 영산제라는 게 있죠. 불교 의식으로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 에, 영혼을 좋은 곳으로 가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의식을 영산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칠머리 제주 칠머리 당영 등굿 굿이죠 굿 칠머리 당영굿 그 다음에
처형무가 있죠. 처형무. 처형무. 처형무라는 것은 그 처형 설화에서 비롯된 무는 춤입니다. 그러니까 처형무라는 것은 처형과 관련되어 있는 춤이 이제 처형무가 되겠죠. 그다음에 가곡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목장. 대목장이라는 건 우리 지금 이제 집을 짓는 사람들을 목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목수. 그럼 대목장이라는 것은 그 목수인데 앞에 큰 대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집을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궁궐 같은 걸 짓는 사람들이 이제 대목장이라고 하거든요. 궁궐을 지을 때, 궁궐을 지을 때 그러니까 뭐 못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다 끼워 맞추기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보존해야지만 오래 보존할 수 있는지 썩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대목장들이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매사냥.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매사냥은 유명하죠. 매사냥 그러니까 독수리보다 훨씬 더 작은 매에 굉장히 그 어떤 사냥은 최고죠. 그 매사냥 하는 그런 영상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번 보셔도 한국의 그 매사냥이 각 나라마다 어떤 매사냥들이 있는데 한국의 또 매사냥은 독특함이 또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 찾아보셔도 바로 많이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택견이 있죠. 택견. 택견은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이크 에크로 뭐 대변되는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무예죠. 무예. 근데 이제 이 택견이 좀 실전 택견, 그 공법 택견이라고 하던가 그 택견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많이 봐왔던 그렇게 막 춤을 추듯이 이크 해가지고 하는 그런 택견이 있고요. 실전 택견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권법 택견이라고 하여튼 뭐 아주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택견 찾아보시면 택견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셔도 재밌는 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택견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뭐 택견 말고도 수박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전통 무예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택견이죠. 다음으로 이제 줄타기, 줄타기. 다음으로 한산 모시 짜기. 모시 옷을 갖다 어떻게 짜는 거죠. 옷이 한산 모시가 유명하기 때문에요. 다음 아리랑이 있죠. 아리랑. 다음으로 김장. 그 다음에 농악. 어, 다음으로 줄다리기. 마지막으로 이제 해녀 문화. 제주도 해저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 유네스코 등재 이제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유산이라는 것은 이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떠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어서 사람들끼리 이어가지고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무형유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그만큼 이제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문화재 현황을 좀 봅시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재 분류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지정문화재에 해당되는 것들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유형문화재가 있죠. 그래서 국보라든지 혹은 보물이라든지 혹은 사적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국보 제1호는 남대문이죠. 그 다음에 보물 제1호는 동대문입니다. 그렇듯이 국보가 가장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이고 그 다음이 보물이죠. 그 다음에 또 사적은 또 다른 의미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적은 그 밑에 뭐 이를테면 지금 이제 사적 제1호 그러니까 경주 포석정 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석정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놀이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실 사람들이 이제 놀았던 곳이죠. 그런 것을 포석정지라는 것은 이제 지가 붙은 건데 그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적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보와 보물과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들을 사적이다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이런 것들이 유형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형문화재가 있죠. 그래서 흔히 이제 인간문화재라고 부르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정지시켜서 보존할 수 있는 문화재 전반을 갖다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류의 정신적 창조와 음악, 무용, 연극, 공예기술, 놀이 등으로서 보존이 필요한 것들을 인간 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들, 그게 이제 무형문화재가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념물이 있죠. 그래서 기념물이라는 건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혹은 명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 가치가 큰 것들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또한 동물, 식물,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들을 기념물로 지정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개더미라든지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 포함층 등이 이 기념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지정문화재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로 민속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의식주와 생업, 신앙, 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과 이용되는 의복, 가옥 등으로서 민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을 민속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속 자료라든지 기념물이라든지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는 다 국가 지정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정 문화재들은 보존을 위해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국법에 의해 가지고 엄한 법을 그렇게 가게 돼 있죠. 아무튼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들이니까 앞에 국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사적이라든지 혹은 인간문화재라든지 혹은 어떤 기념물이라든지 무슨 민속 자료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붙었을 때는 조심해서 다루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문화재의 현황을 보면 국가 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보가 307, 그 다음에 보물이 1500, 사적이 473, 사적 및 명승이 10곳, 명승이 21곳, 천연기념물이 375곳, 그 다음에 중요 무형문화재가 113, 중요 민속자료가 244, 그 다음에 시도 지정문화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유형문화재가 2324, 시도 무형문화재가 352, 시도 기념물이 1507, 시도 민속자료가 319, 문화재 자료가 2123개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재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서울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뭐 지방을 내려가셨을 때 그 각 문화재들이 있는 것은 꼭 편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편말들을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그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문화재로서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다루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이번 시간은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뭐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뭐 문화유산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해가지고 한번 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이러이러한 것들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거나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되거나 혹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재 현황이라는 것이 이러하다는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끝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이제 과학유산을 1, 2부로 나눠가지고 제가 할 건데, 하나만 올려놓을 테니까, 놓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같이 이제 보시는 것도, 이러한 그 과학유산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그 첨부 파일로 올려놓은 거기 안에 역시 동일하게 제가 링크를 소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9강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어, 어, 이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본다면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는 것이 아마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그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그 한류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래서 어떤 그 한류 이외의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런 정도로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